안녕하세요. 이번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조교를 맡은 박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에 앞서 협의회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는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을 구성한 국내 유일의 다학제적 전문 조직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들으신 후 저희 조직의 뜻이 맞으시다면 회원가입도 가능하니 홈페이지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2주차 교육을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을 시작하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단의 손들기 기능을 이용하여 손들어 주시고 음소거를 해제한 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혹시라도 아직 사전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전 설문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이 유의미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사회자님께 바통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그 전체적인 총론, 장애인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강론을 아마 들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법 쪽으로,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변호사랑 의사를 같이, 면허를 가지고 계신, 장영혁 변호사도 모셨고, 두 번째 강의는, 건강과 관련된 건강권, 장애인 건강권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소연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장영혁 변호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우리 그 협의회 감사를 맡고 계시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여러 가지 인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질병관리청에 이제 에이즈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증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이자 변호사님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 궁금하신 사항들 아마 자세하게 아마 말씀 드릴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은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 변호사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영혁 변호사입니다. 아,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어느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률로서의 장애인 건강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건강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오늘 저는 주로 이제 이런 사회복지 관련한 장애인 관련한 법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문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은 사실은 이건 약칭이고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약칭으로 장애인 건강권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은 2013년도에 지금 문정림 국회의원이 당시 그 장애인 보건법 관련한 안을 내서 이제 그때 시작이 됐고요. 진행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2017년도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법들이 이런 정도 수준의 이제 시간 더 걸리고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음, 제한 이유를 보시면은, 이거는 그, 당시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때, 이제 그 법안을 발의한
이제 국회의원이 제시한 이제 제안 이유를 지금 가져왔는데, 뭐 기존에도 장애인 관련한 법률들이 많이 있었고, 그 기존 법률에서 이제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일부씩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뭐 너무 다양한 법률에서 간략하게 이제 뭐 언급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건강권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일단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에서 조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제 건강권법을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 이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존 장애인 건강권 관련한 법률들은 되게 많이 썼습니다. 뭐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해서 뭐 국민건강증진법, 그리고 뭐 건강관리사업은 뭐 장애인 복지법과 뭐 국민건강증진법, 그리고 뭐 의료 접근성 관련해서는 이제 뭐 장애인등 편의법이나 이제 교통약자법.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존의 법이 이미 건강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 조항에서 이제 건강권에 대한 정의도 있었고, 이 건강권에서도 이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장차법 같은 경우는 이제 차별에 관련한 음, 방향에서의 조금 제한적인 내용이라는 또 한계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서없이 이렇게 여러 법에서 이제 보장하고 있었던 이제 장애인 건강권을 이제 이 장애인 건강권법이 생기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장애인 건강권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 이념으로는 총 세 가지인데, 이제 건강 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권의 이제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면은 사실은 건강권이라는 거는 장애인만 가지고 있는 권리는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지만 이제 특히나 이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 34조를 보면은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이제 뭐 이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가 의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제 건강권에 돈이 도출할 수가 있고 특히나 34조 5항에서는 이제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히 더 보호를 받는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제36조 3항을 보면은 이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건강권의 이제 직접적인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 헌법의 뭐 제10조나 35조에서도 건강권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도출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직접적이지는 않고 어쨌든 행복 추구권이나 이런 권리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건강권이 이제 보장되게 됩니다. 지금 헌법은 이렇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이나 유엔 사회권 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건강권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강권이 이제 헌법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 유엔 사회권 규약을 통해서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이제 권리인 거는 이제 확인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호받는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이제 뭐 법적인 권리가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을 통해서는 이 권리가 있다는 게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법적 권리가 되기 위해서 상해 사회보장권은 이제 그에 관한 수급 요건, 수급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도 이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따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제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범위가 이제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어, 일단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판례를 또 보시면은 이제 헌법에서 이렇게 건강보험 같은 이제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도 법률로 규정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뭐 국가나 이제 국회가 이제 법률로 규정을 해서 이제 법적 권리를 주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항의, 항의할 수 있냐, 법적으로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이다라는 라고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위헌이 되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내 특정인한테 어느 정도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느 범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국가의 재량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다른 판례를 보시면은 그 사회적 기본권은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입법 과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예산 책정 과정에서 반드시 우선적 이행을 요구할 수가 없다. 그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 과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 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이 판시 내용에는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봐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뭐 그래도 뭐 다른 뭐 우선적인 일 때문에 못한다면은 그거는 뭐 문제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기는 하지만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이제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또 일단 뭐 법률을 먼저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건강보건법 외에도 이제 관련한 다른 법들을 이제 좀 찾아보시거나 이런 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이제 인터넷 사이트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떤 장애인 건강보험법을 찾고 싶다면은 장애인 여기 바로 이렇게 치시면은 나오고 예, 인터넷이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라는 사이트에서는 판례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링크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이런 헌법재판 결정례 같은 것들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가 법을 볼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회 보장 관련한 내용에서는 무엇을 강구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급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된다,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강구하여야 된다,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거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규정은 사실은 이 법률이 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국가가 어떤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상황 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약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지급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돼 있다면은 이 경우에는 국가에서는 이런 어떤 특정 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구해야 한다,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규정이 그럼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 사실 이제 행정이라는 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이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하여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정도 수준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은 관련한 내용을 전혀 할 상황이 돼도 이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이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대상 기준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 어느 사람까지 어느 정도 수준의 내용으로 이제 보상 제도 보장을 할 것인지를 이제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건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범위를 좁히거나 넓히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예시로 이제 장애인 복지법을 보시면은 이제 장애 수당받으령에서는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추가로 여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이제 장애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줄 수도 뭐이그 다만 이제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이제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이제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대상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이제 재량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장애 수당 관련한 이제 내용은 제 뭐 49조 5항을 보면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지급 대상이나 기준 방법, 뭐 대상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 이 시행령을 찾아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좀 대상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외에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건강보건법을 볼 때도 이런 구조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장애인 하나하나 이제 좀 조항들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제7조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제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로 규정이 돼 있어서 뭐 반드시 이제 국가나 자치단체가 건강검진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지나는 상황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든 국가의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시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이제 근거를 확보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서도 이제 법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뭐 일단은 국가의 지방자치 단체의 이제 재량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향후 이제 바꿔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 건강검진 이제 사업의 범위나 지원 대상 기준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살펴보시면은 뭐 범위는 이러하다 이런 정도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에 이제 일부 개정이 됐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을 좀 살펴보면은 이거 역시도 지금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 건강관리 사업은 이제 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산에 뭐 이런 거를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재량이 돼 있어서 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고 방문 진료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대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제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을 보면은 이 대상이나 기준을 통해서 되게 엄격하게 그러니까 상황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작은 범위로 대상을 이제 설정을 해서 시작을 하면서 점점 넓혀가는 식으로 이제 보통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시작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 제공 관련해서도 역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이제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더 할 경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그 범위를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교육 관련해서도 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교육의 내용은 시행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건강권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이 14조에서 이제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권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건강권 교육의 대상도 더 넓어지는 게 바람직하겠죠? 재활운동 및 체육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사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까지 이제 신경 쓸 뭐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재활운동 및 체육은 건강권법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히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왜 지금 법에는 있는데 보건복지부령에 왜 영을 안 만들어서 우리가 혜택을 못 받게 했냐라고 우리가 이건 위헌이다, 위법하다라고 이제 헌법소원이나 뭐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경우에는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겠죠. 앞에 살펴봤던 그 판례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이제 이 재활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제 판단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뭐 이런 이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민원을 낸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장애인 건강 주치 제도 같은 경우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최근에 이제 개정돼서 그 범위를 이제 기존의 중증 장애인에서 이제 장애인으로 일단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은 되지만 이제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행령은 그 장애인으로 이 확대된 거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전히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이제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역시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또 이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다른 뭐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어느 정도는 좀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최소한의 지원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활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지정을 할 수 있고, 이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29일에 신설이 돼서 이 경우에도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치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모두 이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많이 이제 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었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장애인 건강권법을 봤을 때 대부분이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큰 재량을 이제 부여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특정 제도들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에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은 좀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하시지 말아야 되는 거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그 권리가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송을 하든 뭐 헌법소원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그 보장을 해달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제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것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요구는 할 수 있다.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럼 강제로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으로 우리 법이 이제 헌법재판소나 이제 판례들이 좀 이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보고 있지만 점점 이렇게 이 보장의 범위는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안 되는 거야라고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한다 그러면 절대 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 제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그 사회 어, 뭐 복지 관련해서도 일을 직접 하시고 그리고 장애 당사자도 계시고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당연히 하기는 힘드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나 하면은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제가 너무 빨리 이 강의가 끝나버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장영혁 변호사님께서 그 우리나라의 헌법이라든지 뭐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건강권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장 변호사님한테 법적으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혹시 뭐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변호사협회 그 장애인권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건강 측면에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으니까 어,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 한번 봐봐요. 하나 듣고 있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빨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장애인 복지법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나라에서 어, 장애인이라고 어, 인정을 받은 사람만 에게만 한정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질병에 있어도 장애처럼 살아가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률 같은 거는 혹시 따로 있는지 아니면 장애라고 법률은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지만 질병을 가진 사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게 좀 예, 궁금해서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오늘 제가 강의 드리는 거 따라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 이제 장애인 복지법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정으로 다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등록 장애인을 일단은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도 이 정도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한다. 모든 등록 장애인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차등해서 지원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점점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을 보시면 이렇게 인터넷이 그래서 보시면은
장애인의 정의를 이렇게 정하고 있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어야 되고, 신체적 장애든 이제 정신적 장애든. 그래서 이 장애인의 기준은 이제 이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는 이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어, 이 등록이 돼야지 장애인이냐. 사실은 그것도 참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냥 생활에 이제 지장이 생기는 사람 자체를 이제 장애인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장애인에 해당될 수도 있고,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법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까지 이제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조항을 찾으려니까 또 갑자기 안 보이네요. 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장애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 이 등록이 되는 경우에 이제 거의 이제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들이 등록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필요하도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등록된 장애인한테 이제 32조 1항은 아까 그 장애인 등록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한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 근거로 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이게 법, 법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고요.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는 거죠. 근데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범위가 좀 작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좀 다른 나라 사례로는 혹시 좀 그 장애 범위를 좀 넓게 보는 경우도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사실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는 그 등록을 하지도 않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점차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게 맞는 게, 우리가 원래는 전에는 장애 등급이 있었잖아요. 등급을 이제 이번에 이제 뭐 없애고 폐지를 하고 뭐 심한 장애, 경증 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런 등급이나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보다는 실제 이 사람이 어떤 지원이 필요하는지에 따라서 이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면은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영구적인 장애가 있어야, 그리고 심해야지 이제 지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조금 추가로 얘기 드리자면은 뭐 옛날에 이제 저상버스나 뭐 이런 경우 관련해서 이제 소송도 하거나 했었습니다. 근데 패소를 했죠. 이거 왜 저상버스 도입 안 하냐.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권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도 하기도 했고 했지만 패소를 대부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냐. 그건 아니었다. 음, 그런 우리가 이제 소송이든 어떤 적극적인 이제 요구든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사회가 이제 범위가 넓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하신 것 같이
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거는 넓어져야 돼. 계속 항의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예, 그 저기 장 변호사님 그 강의 그 제가 듣고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러면은 저희가 어쨌든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데 법 안에는 이제 그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태잖아요. 뭐 그런 상태에서 이게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뭔가 확 바뀌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이게 조금 건강권 운동을 하는 게 좀 그 이 사회적인 전체 방향이나 이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하나랑 아까 중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하고 그 재활운동 체육 그거는 거의 그 어 지금 뭐 예산이라든지 뭐 복지부나 이런 데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각도로 다 노력을 해야겠죠. 가장 큰 거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법이 바뀌어야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 충분히 이제 뭐 접촉을 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좀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가장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고 유효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법이 바뀐다면 이제 모든 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기만 해도 네, 아주 이제 큰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거를 개정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국회의원이 개정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방법.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효율성을 따지는 것 자체는 애초에 개념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한은 이런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어떤 지원을 제도를 했을 때, 이거 쓸데없는 거야 라는 얘기는 반드시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하는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 법률가로서의 이제 관점인 것이고, 사실은 이제 뭐 시민단체든 이제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저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최종점은 법을 바꾸거나 법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장 변호사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 변호사, 우리 앞으로 건강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오늘 들은 것 같고요. 그 우리 장 변호사님 큰 박수로 우리 마무리하고요. 그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교육은 건강으로 본 건강권의 내용을 아마 김선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 교수님은 저희 협의회 그 정책 이사를 맡고 계시고 다양한 장애인들의 건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충북대에서 공공의료 사업실장도 하셨고 다양한 여러 가지 공공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WHO나 UN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건강권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김세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김소영입니다. 이번 장애인 건강권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장애와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중간중간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여기 반응 아래에 있는 반응에 표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스피커로 말씀 주시면 중간중간 얘기 나누면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 자료가 이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유가 되었을 텐데요. 공유된 발표 자료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강으로서 장애인 건강보험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장애와 건강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강의 시간에도, 교육 시간에도 이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아마르티아 센은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1차적인 조건인 동시에 인간 능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마르티아 센의 이야기처럼 건강은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자유권이라고 한다면요. 또 투표나 이런 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투표권, 참정권이 있을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권리, 건강권에 대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권을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나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건강할 권리,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 그리고 보건의료라는 체계 내에서의 권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건강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자세히 보시면 인간이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거 외에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만약에 건강의 어느 부분들이 보장된다면 그 보건의료 서비스도 권리입니다. 세 번째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있다 손 쳐도 만약에 그거를 이용할 수 없다면 그거는 건강할 권리가 침해를 받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권리,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건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건강권은 비장애인보다 무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교육을 함께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이 말만으로도 그냥 이해가 되실 텐데요. 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WHO가 세계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행동을 촉구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보고서로 써왔는데 1900년대 중반부터 이런 작업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이슈로 해서 보고서를 처음으로 낸 거는 2011년도인데요. 그동안 이제 다른 건강 증진, 그리고 이제 일반 인구,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집중했다면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건강 문제에 대해 많이 소외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2011년도에 세계 장애 보고서를 발간을 하게 되고요. 바로 그 다음해인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번역한 책을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 세계 장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5%, 그러니까 약 10억 명 정도가 장애 인구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중증인 장애인이 1억 또는 에서 2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장애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니면 저소득 가구에서 그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전체 인구로 보면은 15% 정도 인구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 중에서도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서 삶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교육적인 측면, 취업, 사회적 참여, 건강 이런 부분들이 다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인구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 그리고 우리나라로 하자면 장애 인구가 5.6%, 6%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부분의 제도라는 게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까지 고려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 제도적 장치도 부족하고 그 장애 인구가 우리나라로 보자면 6% 미만으로만 장애 인구로 간주를 하다 보니 비장애인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들 속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나 차별이 쉽게 일어나고 제공 서비스도 부족하고요. 서비스가 제공된다 손 쳐도 이게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들에서는 더욱더 이용하기가 어렵고 예산이 앞서 장영혁 변호사님 말씀대로 수반되어야지 그게 이제 제도가 되는데 예산 계획이 아예 없거나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요. 또 상담이나 참여, 의사소통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장애 유형별로 배려가 필요하고 고려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근거들이 돼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봤던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각각 따로 노는가 생각해 보면 그게 따로 놀지 않습니다. 가령 이거를 외국에서 표현할 때 disability spiral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가령 장애가 생기고 그 장애로 인해서 건강을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불건강으로 나타나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참여라든가 경제 활동, 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여가 어렵게 되고 이에 따라서 더 많이 가난한 부분이 발생하고요. 이런
건강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여력이 없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겹쳐서 다시 이런 부분들이 의료 이용을 방해를 할 거고요. 그러면 다시 이게 불건강한 상태가 악화되고 그게 다시 경제적인 부분을 어렵게 만들고 그게 더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 아무래도 더 빨리 노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다시 빈곤이 오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장애와 에서 건강을 그냥 건강, 의료 이렇게 따로 떼서 보기에는 그 많은 것들이 서로 엮여 있어서 그게 서로 잘 엮여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은 어떠냐? 한국 장애인 실태조사가 지난 20년에서 25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실태조사가 가장 최근에는 올해 장애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 데이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장애인 건강보험법이 2017년, 2015년에 제정되고 나서 그 이후로 건강권에 대한 자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복지부 차원에서. 근데 그때 이제 인용한 자료로 잘 복지부에서 만든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로도 봐도 아무 문제가 없기도 하고 그 사이에 크게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장애인 중에 10명 중에 7명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대부분 상당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만율도 지난주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전체 인구 집단보다 한 10%포인트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된 것처럼 비만만 문제인 게 아니라 저체중도 문제인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잠깐만 봐주시면 주황색이 여성이고 파란색이 남성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전체 인구니까 간단히 전체 인구만 보셔도 동그라미가 장애가 있는 그룹이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해도 그 밑에 장애가 없는 그룹이 가입표로 표식이 되어 있는 선인데요. 그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0년 사이에 저체중이 비장애인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쭉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근데 장애 인구 집단에서는 그게 내려가지 않고 높은 상태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이한 점이 하나 보이실 텐데 비장애인은 그냥 쭉 꾸준히 저체중인 사람의 비율이 쭉 내려갔는데 장애인은 보시면 갑자기 11년도에 훅 올라옵니다. 혹시 왜 그럴지, 혹시 왜 그렇게 나타났을지 지금 보시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전체 인구든 다 장애인에서만 갑자기 저체중률이 올라가거든요. 11년도에. 이게 왜 그랬을까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11년도가 11년도에 활동 지원 제도 기억나시나요? 그때 활동 지원 제도가 중증 장애인에게 상당히 크게 활동 지원 시간이 크게 할당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중증 장애인이 아마도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그나마 지금 올라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실제 그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니까 그게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지원제도랑 딱 맞물려서 갑자기 장애인구에서만 저체중률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중증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대부분 못 받으니까 아예 저체중을 재는 그 분모에도 안 잡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진을 아예 못 받고 계신 중증장애인이 포함된다면 이 저체중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장애인에서 비만만큼이나 저체중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장애인과 전체 인구 집단이 응답한 것을 보시면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만이 건강 상태가 장애인들은 좋다라고 응답을 해주셔서 본인 스스로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느끼는 건강 상태도 대부분 별로 좋지 않다라고 느끼고 계십니다. 정신건강 부분에서도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율이 한 10% 정도라면 장애인은 24.5% 정도로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체 인구에서 4.2%라면 장애인구 집단에서는 19.9% 거의 5배 가까이가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생활습관 측면에서도 보시면 전체 인구 흡연율과 장애인 흡연율을 보시면 오히려 장애인 흡연율이 아주 조금 낮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장애인은 전체 인구 집단에 비해서 흡연을 덜 한다. 근데 그 말이 지금 현재 통계로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흡연이란 것도 담배를 사러 나갈 수 있고 담배를 살 수 있어야지 흡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거나 아예 나가는 게 무척 어려운 경우에 흡연을 안 하는데도 전체 인구 집단과 비슷한 흡연율이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달리 생각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전체 인구 집단보다 금연 시도를 절반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경우에도 금연 시도 자체를 전체 인구 집단에 비해서 안 하고요. 그 다음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자료인데요. 갈색으로 보이는 이 선이 비장애인이고요. 초록색 꺾은 선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흡연율이 조금 7% 정도 7%포인트 낮아 보이고요. 낮아 보이고 그거를 근데 연령을 보정을 해서 보면은 그게 폭이 좀 줄긴 하지만 여튼 초록색 선이 장애인인데 장애인의 흡연이 좀 낮아 보이죠. 근데 연령을 조금 구분을 해서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만으로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고요. 흡연율이 차이가 없고 그다음 여기 막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흡연량입니다. 흡연량이 비장애인인 주황색 막대보다 장애인 초록색 막대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흡연을 한다고 해도 장애인에서 흡연량 자체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운동을 한번 보시면 정기적인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60%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의 대부분은 신체 활동의 그 강도는 높지 않은 수준의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국가적으로 운동은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30분 이상 5일 정도를 꾸준히 할 것을 권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정기적인 운동을 하는 비율이 60% 정도에 머물고 그 운동을 하는 강도도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운동을 하지 않을까를 물어보니까 장애가 심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4% 정도, 그리고 시설 접근이나 이동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10명 중에 1명,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나 그런 정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2% 정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장애 유형별로 정보를 얻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정보를 얻는 방식이 다름을 잘 이해한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제 주변에서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시설 접근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경우는 사실은 없어야 되잖아요. 건강권의 측면에서 앞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하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는 퍼센트가 10%나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장애가 심해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애가 심해도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심한 장애를 가졌을 때 장애 유형별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제시가 되고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된다면 장애가 심해도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유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거나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건강 꼭 교육이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들 스스로가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켜켜이 쌓이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 지난주에 우리 교육대 이거를 한번 보여주셨는데요. 뇌졸중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흡연이 뇌졸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흡연을 하게 되면은 그 흡연 속에 있는 타르라는 성분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은 혈류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게 더 쉽게 혈관 안에서 덩어리를 만들거든요. 그런 덩어리들이 이제 쌓이면 동맥경화라고 하는 소위 이제 혈관을 막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혈관이 잘 막히는 부분이 심장이랑 뇌거든요. 거기에 미세혈관들이 있어서. 그래서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심근경색증, 뇌졸중은 평소에 이제 운동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흡연이나 생활습관 관리도 어렵고, 또 고혈압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또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운동도 안 되고 저체중이 오거나 비만이 오거나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당뇨가 생기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생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그 동맥경화가 일어난 부분이 뇌면 뇌졸중, 심장이면 심근경색증이 결과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젊은 연령대에는 당연히 그게 켜켜이 문제들이 쌓여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발생률이 거의 없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선이 비장애인인데 파란색 꺾은 선을 보시면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장애인은 이미 30대부터 상당히 발생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40대 2배 가까이 또 오른 거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50대가 되면은 거의 비장애인 70대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갖는 사실은 그냥 단지 뇌졸중이 빨리 발생한다가 아니라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더 빨리 일어난다. 그러면 그 켜켜이 쌓인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과 고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장애인에서 이게 이제 그때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애 문제를 그 아젠다로, 사회적 아젠다로 만들면서 만들었던 자료 그림들인데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의료 필요를 그냥 일반적인 의료 필요를 다 갖는데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장애인들을 치료할 의료 제공자나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고 응답을 했고요. 의료기관을 가더라도 3배 이상 거부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4배 이상 비장애인보다 적절한 치료를 못 받을 위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비용도 장애인에서는 주요한 건강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동하는데 세계 장애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중에 절반은 의료 이용을 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의료 이용을 하면서 이게 재난적인 의료비라고 하면 개인 소득의 30% 이상을 의료비로 썼을 때 우리가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데요. 그런 재난적 의료비를 부담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비율에서 의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나아졌지만 휠체어가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도 높고 보청기가 필요한데 그 보청기를 이용하지 못해서 생활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는 비율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요약을 해보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욕창이라든가 요로감염, 골다공증이나 골절, 만성 통증과 같은 2차적인 여러 나쁜 건강 상태의 가능성이 높고요. 어떤 장애가 생기면 그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시 어떤 질환들, 동반 질환들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 건강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기에 노화가 발생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큰 건강 위험이 있는 동시에 건강 불평등은 그러면 적어서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건강 불평등 또한 더 큰 게 교육이나 소득이나 의료비 부담까지 추가되는 부분, 그리고 접근성이 낮은 부분, 그리고 장애인이 앞서 보신 대로 부적절하게 치료를 받거나 거부받는 장애에 대해서 몰 이해로 인해서 의료 이용이 어려운 부분까지 더 큰 건강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문제는 진짜로 장애인에서는 1차적인 조건인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 왜 잘 다루어지지 않았나. 당연히 이 문제는 우리가 소득을 지키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잘 다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장애인 건강권법이 생기니까 복지부가 앞서 장영욱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해야만 한다보다 강력하진 않지만 장애인 건강법이 생겨서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장애인 건강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 아래 적혀 있는 유튜브가 지금 이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보건복지부 보따리라는 유튜브인데요.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니까 건강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했더니 이런 자료들이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앞서 말씀드린 자료가 지금 이 첫 번째 자료, 장애인의 건강 문제 현황과 건강권 보장의 필요성이라는 유튜브에서 제가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서 가져왔는데 그 자료,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
장애와 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간 등 여기 보시면 5년 전이거든요. 2018년인 거예요. 그럼 2018년이 언제냐? 2017년이 장애인 건강법이 시행되고 아마 시행되니까 그 다음 해에 이제 시행되니까 그 사업비로 복지부에서 2018년도에 이런 자료를 이제 제작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자료 여기서 제가 가져왔는데 장애인 건강은 왜 국내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지난주 강의하셨던 박종혁 교수님이 어,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이제 건강 측면에서 보면은 장애인들이 이제 건강이 좋지 못하다라고 이제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정신 건강이라든지 사회 환경 문제 때문에 장애인들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장애인들 건강을 생각할 때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해 부족, 오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장애인들이 불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눈만 불편한 거지 다른 신체 부위는 건강한 게 비장애와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가 공중보건상으로 봤을 때는 장애 예방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그동안은 생각을 해왔는데 이미 세계 인구의 중에서 한 10억 명 정도가 장애인이고요. 우리나라도 한 250만 명 이상이 장애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구 집단의 건강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장애인들의 건강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이게 건강이 악화되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동적인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강을 잘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이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여러 이제 사회 환경 문제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제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만 같은 경우에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비만율이 현재 한 30% 초반대인데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현재 비만율이 40% 이상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만율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식생활 건강이 이제 균형이 깨진다거나 아니면은 웰빙 푸드 같은 경우에 비장애인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의 맞춤형으로 건강 정보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에 맞는 그런 건강 정보가 현재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된 내용인데 간단히 한 번만 다시 요약을 하면, 장애인의 건강이 왜 국내에서 이렇게 다루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전체인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냥 장애인은 본래 불건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지만 장애인은 장애 부위에서 불편함이 있지만 다른 신체는 건강해야 하고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의료인들, 의료기관은 아무래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치료에 중심을 두잖아요. 그리고 또 환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면은 그게 이제 의료인들의 역할을 다 한 걸로 생각하니까, 어, 이걸 그냥 치료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병원이라는 현장에서 만난 환자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는데,
보건학을 한 사람마저도 보건학을 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의료 의사나 간호사 말고 이제 인구 집단 건강을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예시로 하자면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조직들 이제 공중보건조차도 장애를 예방하는 데만 초점을 뒀지 장애가 생긴 이후에 장애인이 더 건강 관리를 해서 2차 장애를 예방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장애나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중보건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이제 불건강한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장애인이 불건강한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버려 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 가서 우리가 경험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치료만 하고 나머지는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건강을 지키려면은 이동성도 보장돼야 되고 교육도 잘 될 수 있어야 되고 소득도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보건의료인 입장에서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게 인제 단절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인도 이후로는 이 의료 현장에서나 아니면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만났을 때 이분이 기존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집에 가서도 잘 생활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었다면은 이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도 잘하면서 건강 관리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보건의료 현장에서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복지 현장에서도 복지만 또는 교육만 생각하는 교육 현장이라면 교육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건강하려면은 보건의료를 어떻게 잘 엮어줘야 되나 이런 같이 서로 쌍방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계 장애 보고서에 있었던 건데 보건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진료비 부담, 이동이 어려워서 의료 서비스가 부적합해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인제 다 응답으로 나왔는데 그거 외에도 장애인에서 다른 인구 집단하고 다르게 이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좋지 않은 경험입니다. 되게 유하게 표현을 했는데 보건의료 현장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장애인일 때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게 기분이 나쁜, 기분이 좋지 않은 여러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 부족, 거부당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작동하고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 유튜브 동영상이었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생각하는 보건의료 접근성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유튜브인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의료 접근성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까지 가는 이동성, 그다음에 병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접근성, 그다음에 진료기구나 의료기기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성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거 병원 관계자들의 장애 인식 정도,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의료 접근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완벽하진 않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의료진들이 바라보는 장애에 대한 시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낮은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의료진과의 어떤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진료를 받으려면 이제 진료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진료대가 높아요. 그러면은 저 혼자 못 올라가고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진료실 안에는 의사 선생님 한 분만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뭐 그 진료대가 좀
낮거나 아니면 높낮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휠체어 타신 분들이 가거나 그럴 때는 누가 좀 인적 자원이 좀 도와주거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은 아마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의료진과 어떤 환자와의 어떤 그 신뢰가 되게 중요한데 그 신뢰에는 어떤 인식이라는 게 좀 깔려 있거든요. 그 인식이 좀 개선이 되면 어떤 신뢰가 많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한국 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사실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용이 안 되는 상당 부분이 제도적으로 제도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장애인 당사자가 더 알고 또 요구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같이 가면 훨씬 더 우리가 법도 생겼으니까 더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도 해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다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도 만약에 이게 등받이가 접히는 휠체어가 있으면 어 흉부 촬영을 앉아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쇠 때문에 촬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래로 이게 내려가고 윗부분을 찍으면 흉부 촬영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하는 여기 이런 데도 이렇게 간단히 사실 홈만 있어도 휠체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부산하거나 어렵지 않게 또 혈액 검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 이런 검사하는 검사대 안에서도 누워서 검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사실 이 세트가 필립스에 있는 촬영 기계인데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세트를 구비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검사를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체중계인데 휠체어가 그대로 체중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몸무게를 재주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의료기관에 이제 구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않으니까 대부분 몸무게 그냥 의료진들이 몸무게 평소 몇 킬로 정도 나오세요 하고 물어본 걸로 그냥 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재본 적이 없으신 경우들도 발생하는데 이런 기계들이 당연히 의료기관들에 배치되어 있으면 다들 몸무게를 잴 수가 있을 거고 어 상체를 세울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누워서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엑스레이 검사도 할 수 있게 하는 엑스레이 검사도 지금의 의료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방금 이야기 나온 대로 높낮이 조절이 돼서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서 장애인이 이거에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한다던가 어 여성 진료 볼 때 다리 거리가 이게 탈부착만 되면 이걸 뺐다가 넣었다가 해서 부인과 검진대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인제 이게 아예 탈부착이 안 되는 기구의 경우는 여기 검진하는 검진대 하나에 올라가는 데만도 너무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사실 이렇게 큰 글씨로 글로 써져 있는 안내문이 있다면 인제 글을 읽고 어 보호자가 아니면 동반해서 같이 온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하면은 체열을 할 수 있구나. 시력 검사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시각장애인 중에 90%는 이제 저시력인데요. 저시력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글씨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큰 글씨로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보조 도구들이 있으면 큰 글씨로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내용을 파악하고 할 수 있고요. 또 청각장애인에서 만약에 이렇게 검사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화면상에서 글자가 나온다면, 글자가 예를 들어 "숨을 참으세요."라고 나온다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면은 그게 소리로 나오거든요. "숨을 참으세요."라고 나오는데, 그런 게 인제 글자로 나오면은 이걸 보고 할 수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이라면 화면이 안 보일 테니까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해 주시면서 화면을 볼 수 있으면 좋지만 화면이 안 보이는 경우는 그 결과들을 말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같이 와야 되고, 발달장애인이라면 아무래도 문서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에서도 그림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쉽게 그냥 그림만 봐도 '아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구나. 아 손을 뻗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자료들이, 이런 자료들만 쉽게 구비되어 있어도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 의료 이용이나 건강 관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편할 수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을 의사소통 측면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는 팔꿈치를 잡고 뒤에서 걷는 것이 훨씬 더 시각장애인한테 편한 건데, 인제 이런 부분이라든가 수화 통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병원마다 배치는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화상으로 여러 병원을 엮어줄 수 있으면 수화 통역을 중간에서 해서 수화 통역을 장애인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사실은 화상을 돼 있어서 거기에 큰 글씨로 글씨를 타이핑하면 의료진이 타이핑하면은 그 글씨를 청각장애인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인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또 정리를 하면은, 보건의료 접근성이 좋아지려면 장애의 유형에 맞게 사전에 예약할 수 있고, 어떤 게 좀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후로는 장애 유형에 맞게 이 사후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시설 접근성, 그리고 방금 보신 대로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하고, 그거 외에도 어 앞서 많은 장애인들이 좋지 않은 경험이라고 말했던 부분이 대부분은 소통이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성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태도나 문화적 접근성, 그러니까 장애 감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진 중심으로 모든 절차들이 이루어지니까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다 접근성에 사실 해당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좋아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되려면 장애인에서 건강하기가 더 쉬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건강을 관리하면서 직장 생활이라든가 학교 생활, 그리고 사회 참여, 이런 부분들까지 배려하고 고려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같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은 어떤 불변의 상태가 아니라 악화되거나 나아질 수 있는 동적인 상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그 나아질 수 있게 하는 동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건강증진 계획을 세울 때 이미 2010년 건강증진 계획부터 들어갔고, 지금 그 계획을 장애인 건강 관련 지표를 보시면 우울증 감소 등도 있지만, 정서적 지지, 삶에 대한 만족도 제고도 있지만
건강 지표로 보이지 않는 지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활동 비율을 증가시키겠다. 이게 건강 증진 계획인데도요. 그다음에 시설 수용률을 감소시키고 고용 차별을 감소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 증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사실 앞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순환을 그리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를 2013년에 장애 보고서 2011년에 나왔고 2013년에 세계 유엔 총회에서 이 부분을 천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위급 회의에서 안건으로 최초로 장애인의 사회통합 발전에 대해서 천명을 합니다. 우리도 유엔에 들어가 있는 국가고요. 그 이후에 WHO는 그러면 사회통합 발전이 장애인에서 되려면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활동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를 보시면 장애인 권리협약 우리도 가입돼 있죠. 장애인 권리협약에 근거해서 보편적인 의료 보장을 지향하고 생애 주기를 보고 돌봄의 전주기적인 접근을 하며 다부문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며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에 두어야 라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야기된 것처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 정보도 제공되고 의사소통이 수월하고 이동도 수월할 수 있어야 되고 결정권이 있어야 되고 의료비 지원이 되고 건강 문제에 대한 의료진 교육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가까운 곳에서 의료기관들, 실제 장애인들을 거부당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아니라 진짜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장애가 발생하고 나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이제 질병인 경우들이 많고, 질병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사고거든요. 사고나 손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 병원을 찾게 되면은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재활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장애의 긴 기간으로 보면은 이 기간은 사실 여기도 크게 그려놓은 편에 속하고 작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간이 기냐? 병원에 갑자기 생긴 이제 장애의 원인 질환이 생긴 이후에 다시 사회로 돌아가려면 사실 다들 아마도 경험해 보셨을 거지만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 살기에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주택 환경 개선도 필요할 거고 또 학교를 다시 가야 되면은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로 발생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어울려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필요할 거고 직장의 경우도 장애가 발생했지만 그 장애 이후에도 충분히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잘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환기 프로그램을 거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지역사회에서 활동이 필요한데 이때의 활동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서 건강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예방만 하면은 발생하지 않을 2차 장애를 예방하는 활동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지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건강제도라고 해도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급성기 치료에. 그리고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그 다음은 나몰라라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될 거고요. 미국에서 앞서 보여드린 대로 건강증진 계획인데 장애인 건강증진 계획이 고용이나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건강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게 선순환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는 부분들이 항상 같이 동반돼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장애인의 고용이나 경제적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직도 보다 육성이 될 필요가 있고, 복지, 의료 이게 따로가 아니라 의료복지가 이제 다 같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연계되고 조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성윤 교수님께서 건강권에 대한 그동안의 역사와 그리고 세계적인 전체적인 트렌드, 뭐 WHO나 UN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왜 잘 다뤄지지 않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어,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논의가 안 됐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불건강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식들이 있고 공중보건학 쪽에서도 굉장히 이 장애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고령화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령화 문제는 그 장애 부담이 커진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고령화 문제랑 장애 문제랑 이제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잘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선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건강권 법이 생긴 거가 그거를 수월하진 않지만 더 촉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건강권법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만큼 강력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장영혁 변호사님도 결국에는 이제 법 제도와 아니면 제도적 장치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제도를 만드는 거는 이제 뭐 의원이나 정치인인데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당사자들의 힘이어서 의료라는 거가 사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전문가가만 할 수 있는 부분, 전문가가 아니면은 발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들이 많은데 사실 건강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내가 생활 속에서 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필요할 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이동한 다음에 그 의료 서비스를 이용을 장애인, 비장애인과 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제 바꿔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 의료인들도 함께 해야 할 거고요. 우리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어, 하나씩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요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장애인 당사자도 그렇고 의료인도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 교수님께서 이제 의대에서 공부도 하셨고, 또 학생들도 의대에서 가르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까 이제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중요하지만, 의료진의 이제 장애 감수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특수교육법, 그래서 통합교육 시작된 이후에 저희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어, 교과서나 아니면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장애 차별적인 내용을 이제 변경하고 수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고, 교육과정도 그렇게 개정이 되는데, 저는 사실 장애 감수성을 위해서는 실제로 의사들이 장애인을 환자로 보지 않고 어떤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이나 인간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교육 과정의 어떤 변화 같은 이런 노력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의료인들이 변해야 의료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해야 어, 되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 의학 교육 안에서 사실 지금까지로 보자면 장애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없다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어, 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의료라는 게 어, 시작된 시점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의료라는 게 시작된 게 생화학적인 모형이라 세균이 있으면 세균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 쓴다. 여기 암덩어리가 여기 있으면 암덩어리를 수술로 제거한다. 뭐 이런 류의 생화학적인 모형이 가장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구조가 불건강을 만든다던가 장애를 발생시킨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나 또는 감수성이 약하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보니까 이제 그런 교육들을 커리큘럼에 아예 교과 과정에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 생각에는 반드시 장애 감수성,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노인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나 그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우리 당사자도 요구를 같이 하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요. 그러면은 김수현 교수님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일정으로 많이 피로하실 텐데요.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픈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렸으니 2주차 교육 만족도 조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